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참 이제 공채를 앞두고 공채를 또 한참 통과하고 계실 텐데요. 이 공채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이 강의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공채를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년을 준비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시다 보면 약간 그런 생각 드실 텐데요.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 공채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다 이해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일단 1차, 2차, 3차. 자, 이렇게 공채가 구성되어 있어요. 되게 얼핏 보면 무슨 뒤풀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기본적으로 3차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근데 1차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서류, 평가, 그 다음에 2차가 인적성,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3차가 면접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한참 요런 과정들을 지금 겪고 계시는 그런 게 이제 공채의 과정인데요. 흔히도 우리가 예전에 열린청이란 말 많이 썼잖아요. 지금도 열린청 하면서 굉장히 그런 말을 많이 썼는데, 여기가 사람들이 굉장히 열린 줄 알아요. 엄청나게 많이 열어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2015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뽑는 편이죠. 굉장히 많이 뽑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 때문에 많이 뽑으라고 하니까, 위에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업 입장에서는, 안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이제 제일 윗대가리 잡혀 들어가고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좀 많이 뽑아주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명 뽑는 데가 한 1200명 뽑는다든가, 뭐 한 1500명?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기업에서 그런데, 사실 그렇게 1000명씩 뽑는 기업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 다 합쳐봤자,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린청이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가령 한 10명 뽑아줬다가 100명 정도 뽑아줘야지 열린채용이거든요. 그럼 1000명 뽑는 데서 10,000명 정도는 뽑아줘야지 열린채용이란 말이죠. 우리 개념에는. 근데 1000명 뽑는 데서 지금 보면 어쨌든 1200명, 1500명, 뭐 6000 몇백 명 뽑는다, 뭐 이런 데도 있고 2100명 뽑는다 이런 데도 있죠. 어디라고 말 안 하셔도 이 숫자를 보고 맞힐 거예요. 근데 이런 데는요, 우리가 노리는 대졸 신입이 아니라 다 합쳐서 경력직, 고졸채용, 시간제 일자리 다 합쳐가지고 6천 몇백 명.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라, 실제로 대졸 채용은요, 보통 한 대기업이면 한 1000명 정도 언더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좀 요거 특이하게 많은 게 삼성이나 이런 데서 한 4,000명, 5,000명까지도 뽑아주는 그런 거지만 정말 특이한 곳이고요. 그래서 2,000명 넘는 데는 뭐 사실 삼성과 저 정도, 현기차나 뭐 이런 정도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뽑아요. 여러분의 기대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열린청이라고 했을 때 10명 뽑는데 100명이 아니라 12명 정도 그나마 이렇게 뽑아줘서 열린청이라면,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열린청은 여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면접은 또 기회를 많이 주느냐라고 하면, 면접은 1대2에서 1대3이에요. 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심지어 1.5대1인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트에서, 예전에 지금 지사를 바뀌었지만 사트에 있을 때는 사트에서 다 잘라버리고 그냥 딱 요 정도만 뽑아가지고 면접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5대1에서 1대3, 3대1 정도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12명이잖아요. 여긴 해봤자 36명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같은 경우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 당연하죠. 안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일일이 면접을 볼까요? 이게 PT 면접도 해야 되고, 토론 면접 있는 데도 있고, 인성 면접 30분이야 기본이고,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면접의 소요 시간이요, 1시간 이상이 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10,000명, 20,000명을 본다.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1000명 뽑는 데만 해도요, 이걸 10대1로 해버리면 여기 10,000명을 면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삼성 같은 데는 그러면 40,000명, 50,000명을 면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10대1로만 해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많이 열릴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열린 채용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마 자소서를 쓰느라고 한참 이제 골치 아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여기선 좀 열어줄게.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뭐냐면 스펙 있죠. 스펙으로 자르던 것을, 야, 괜찮아. 스펙은 이제 괜찮으니까 너의 실력을 갖고 와. 이런 식으로 이제 회유를 하면서 여기서 열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열린 채용이란 말은, 이거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나온 말이 뭐예요? 스펙 초월이죠. 스펙 초월. 여기서 열어줬기 때문에 스펙 초월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일단 기회를 주마. 그러니까 열린 채용이라고 해서 진짜로 채용을 확 많이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인적성을 볼 기회를. 이게 약간 우리한테 배신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는 스펙 초월을 한 것이다.
서류를 좀 많이 봐준 것이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스펙 초월이 이루어졌냐라고 하면 그건 맞죠. 왜냐하면 영어, 토익 같은 거 있잖아요. 토익 같은 거를 아예 안 받는 기업들도 늘었죠. 뭐 롯데나 SK 이런 데 아예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기껏 토익 열심히 해가지고 그 방학 또 언어 연수 해가지고 요즘 언어 연수만 가지고서는 뭐 그런 거 경험으로 치지는 않으니까 언어 연수 가가지고 8개월의 시간과 2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토익 900점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런 기업들에서 갖고 오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막 이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망한 거잖아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대기업들 위주로 그 아예 영어 점수 갖고 오지 마 이래버리니까요. 그런 뭐 CJ나 이런 데들도 그래서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영어는 필요 없어. 아예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여러분 그 영어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토익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거 하려고 난리예요. 보면 중국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공무원을 한다든가 다 다른 거 하려고 되게 난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토익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막 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막차거든요. 지금 토익은. 그래서 지금 대기업 위주로 토익은 갖고 오지 마.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말하기 시험으로 대체하는 데가 있고요. 대기업은. 그러니까 사실 토익을 안 하는 대신에 말하기 시험, 오픽이나 토스, 토익 스피킹에 가져와라 이런 데도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럼 어차피 영어 시험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토익은 약간 욕망의 시험이거든요. 계속 좀 더 높은 점수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하기 시험은 어느 등급 이상이 넘어가면 됐어, 넌 자격이 충분해 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체한 데가 있고요. 아니면 영어 면접 자체에 실시한 데가 있습니다. 현기차 같은 경우. 그렇죠? 자, 이거 됐으니까 됐고 대신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게. 근데 영어 면접은 너무 뭐랄까 압박감이 심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면접에 들어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영어를 해야 되지만요. 면접관도 영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영어가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면접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유창하게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너는 좋아하는 영어가 뭐냐 뭐 이런 것만 답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불공평하니까 영어 면접의 퀘스천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세팅이 될 거라는 거.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당황하지 않고 자기가 그 자기 의견을 의사를 따박따박 전달만 하면요. 해외 영업 이런 파트만 아니라면 사실은 영어 면접 자체가 그렇게 부담되진 않거든요. 보통은 여러분 앞에 있는 과장님이나 부장님보다 여러분이 영어를 좀 더 잘해요. 네. 자, 그러니까 좀 자신감을 가지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토익 900점을 가져왔더니요. 근데 우리가 기업에서 토익 900점짜리 뽑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아, 이 친구는 시험을 정말 잘 보니까 뽑아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간단하게 영어 회화 정도는 되는지를 체크해보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객관식 점수를 가져와라. 이게 토익을 받는 이유였거든요. 근데 영어 900점을 가져왔는데 영어를 못해요. 왜냐하면 나와가지고 토익은 기술이야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영어가 아니라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익 점수 높아봤자 뭐해. 그렇죠? 그러니까 야 됐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겠다는 데도 있죠. 간단하게라도 하겠다. 근데 할 수는 없다라고 한다면 듣는 건 모르겠지만 말하는 거라도 할 수 있는 레벨가 필요해. 그래서 이제 이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대치된 거예요. 그래서 토익에 대한 어떤 그 스펙적인 부분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다. 대기업일수록 이거는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얼마인데요. 여러분 한 달에 그 지금 평균이 약 30만 원 정도 취업 사교육에 지출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취업 사교육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 중에 27만 원이 영어예요. 한 달에 30만 원인데 27만 원이 평균적으로 보면 이게 영어예요. 이거가 빠져잖아요. 그러면 사교육비가 10만 원을 넘어갈 일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가 빠져주는 건데 완전히 빠지지 못하니까 이런 걸로 살짝 대치가 되는데 어쨌든 1년, 2년 할 시험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거 말고 학점. 학점은 지금 사실 전공 같은 것들이 중요해지면서 그 직무 중심이 되면서 그런 전공 같은 게 중요해지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문과나 이러신 분들은 굳이 학점이 전공도 가령 학점 전체가 아니라 당신이 택한 이 전공의 학점은 뭐냐 그런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학점 관리한답시고요. 되게 쉬운 과목만 골라서 듣고 교양만 있어. 그러니까 정말 전공 필수 어쩔 수 없이 부탁한 다음에 교양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굉장히 학점 따기 편하게 관리를 한 그런 것들을 배제하려고 하니까 학점 자체가 높고 낮고를 지금 뜻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산이나 이런 데는 학점 쓰는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학점은 전체 학점이 높냐 낮냐 그런 어떤 스펙은 필요 없고요.
네가 택한 전공,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직무와 맞는 전공의 학점은 어느 정도냐, 이런 정도로 좀 좁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스펙이라는 게 결국 이런 것들이잖아요. 점수로 되는 것들이죠. 뭐 학벌 이런 것도 있긴 한데요. 이런 것도 지금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싹싹싹 지어나가면서 야 그러면 웬만하면 열어줄게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다 이유가 뭐라고요? 너무나 이런 좋은 취지에 공감해서? 아니에요. 실제로 학점 높은 애가 일을 잘하지 않더라고요. 토익 점수 높은 애가 영어를 되게 잘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되게 좋은 애가 옛날에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 학교가 되게 일머리가 좋다, 센스 있는 일하는 사람이다를 보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다, 연관성이 별로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1차에 뭐를 해야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소서를 요구하고 있죠. 자기소개서.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이 한참 쓰시는 분도 있고 이제 다 쓰시는 분도 있고 그럴 텐데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대체할 만한 너의 어떤 특징이나 차별화 포인트가 뭐냐를 자꾸 물어보고 있거든요. 최근 자소서는 딱 그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비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별화 포인트. 너의 차별화 포인트 뭐냐? 이거를 여러 가지 질문으로 물어보는 것 뿐이죠. 그래서 비전이란 건 결국 직무적인 비전과 연결되니까 직무에 대한 어떤 걸 물어보거든요.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직무를 택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과정상 이런 과를 가졌고 이렇게 해서 너네 회사에 이렇게 하면 건방지지. 당신네 회사에 내가 입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이 비전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다 아니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너의 차별화 포인트는 뭐냐. 자, 이걸 물어보는 게 차별화 포인트거든요. 최근에 자소서는 여러분이 이 두 가지만 가지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왜 쓰기 어렵냐면요. 이게 없기 때문이죠. 비전이 없어. 그냥 내가 삼성전자면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싶은 거지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고 싶다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쓰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고 싶다. 아니면 아예 나는 이 전자업계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주기에 가장 좋은 게 이러저러한 점은 삼성전자니까 내가 삼성전자를 지원한 거야. 라는 식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이 업계에서 내가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한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입사를 지원하게 되었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라는 것들을 좀 분명히 하시면 어느 정도는 써야 될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기 위한 너의 잘하는 점, 차별화 포인트, 뭐 장점이란 말도 쓰고요. 그런데 차별화 포인트 무엇인가 이런 건데요. 이 차별화 포인트를 이제 여러분 끈기 뭐 이런 거 좀 쓰지 마세요. 성실 이런 거. 봐봐. 여러분이 오너예요. 한 3, 4명 있는데 당신의 장점은 무엇이죠? 저는 누구보다 성실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꼭 써주십시오. 라고 하면 옆에 있는 친구가 아휴 나는 불성실한데 어떻게 알았지? 이런가요? 거기는 다 성실한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너 입장에서는 성실하다는 전제를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다 대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성실해. 뭐 시켜만 주시면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태도적인 부분만 언급을 하면요. 말하자면 어떤 능력적이나 적성적인 부분에 이 사람의 장점이 없다라고 느끼기 되게 쉽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도 유머 감각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한번 웃겨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전 누구보다도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한번 성실해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끈기란 그런 어떤 그 태도적인 부분을 언급을 많이 해요. 뭐 저는 누구보다 끈기가 있다, 책임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일상에서 에피소드 한두 개 이제 선정한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이거는 증명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근데 가령 저는 창의성이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면 그럼 창의적으로 뭐 했던 것들을 얘기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 포인트를 정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근데 태도, 그러니까 이런 인성적인 부분이라고 하죠. 이 태도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장점이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큰 어떤 차별화 포인트는 아니라는 거죠.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능력적인 부분. 전 누구보다 분석력이 뛰어납니다. 누구보다 창의력 또는 문제 해결력이 뛰어납니다. 라고 했을 때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면 바로 그렇게 안 보이는데 뭐 이런 식의 얘기 들을까 봐 겁내하시기도 하는데요. 이거 이제 적성적인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는 것이 조금 더 차별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에 많이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없는데 굳이 뭐
없는데 가짜로 얘기할 건 없고 그럼 이걸 얘기하시면 되는데 만약 자기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분석력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 듣는 편이라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좀 차별화 포인트로 난 이런 비전을 읽어낼 것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1차 서류가 지금 이런 스펙적인 부분들은 많이 빠졌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실제로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요구하지 않는구나. 심지어 사진도 붙이지 마라. 이런 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한번 뜯어 고쳐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이 이제 덜 해도 되잖아요. 면접 가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건.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집중을 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좋은 건 이런 겁니다. 자소서를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구나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스펙추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소서는 문제가 이런 거죠. 여러분 쓰는데 이런 게 좀 너무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옛날처럼 장단점, 지원 동기 이런 거 한두 개 써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기 이런 걸 대체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쓰기가 어려워졌죠. 근데 읽는 사람 입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전에는 얘는 영어 900점이고 얘는 890이에요. 그러면 900점을 붙이면 되죠. 뭐가 문제야? 10점 많으니까. 그죠? 근데 자소서는요. 채점을 아주 세밀하게 했더니요. 얘는 88점이고 얘는 86점이에요. 그럼 88점짜리가 86점보다 확실히 더 좋은 자소서일까요? 더 좋은 인재일까요? 애매하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사람이 채점했을 때 이쪽에 88점과 이쪽에 86점이 어떻게 같은 잣대로 됩니까? 한 사람이 채점해도요. 이 사람이 점심 먹기 전과 점심 먹기 후가 달라요. 점심 먹은 다음에는 뭐 세상이 좀 평화롭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좀 후한 점수가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같은 점수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자소서는요.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딱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 중, 하로 나눠서 얘는 무조건 돼요. 얘는 안 돼요. 무조건. 얘가 문제인데 이 스펙추얼 시대에는 얘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열어주는 거죠. 열린총이라는 말 했으니까 어디선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이런 인원적인 제한 때문에 안 되지만 이런 데서 많이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인적성으로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아니 그런 거 치고는 나 맨날 자소서 떨어지는데 일차 떨어지는데 뭐가 열어졌습니까? 라고 하지만 요즘에 워낙 많이 봐요. 여러분이 한 20군데 돼서 한 20군데 넣어서 3군데 되잖아요. 그 3군데도 옛날 같으면 안 되는 거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3군데가 되는 이유는 여기서 워낙 많이 열어줬기 때문이에요. 보통 대기업 지금 하면요. 100대 1은 우습게 나오거든요. 우리 지사, 지금은 옛날에는 사트였지만 사트 시험 한 번 보면 10만 명씩 본다는 얘기 본 적 있죠. 지금 당장의 대상자 아니라 예전 거 신문 보시면 한 번 보면 10만 명씩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10만 명이 SK는 지원 안 해요? CJ는 지원 안 할까요? 삼성에 지원했더니 여길 지원 안 할까요? 다 지원한다고 치면요. 1000명 지원하는데 10만 명이 지원하는 거예요. 그럼 100대 1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CJ나 이런 데는 1000명이 아니라 600명 막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워낙에 많이 지금 그 사람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어려워진 건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어쨌든 요 서류 통과가 그래도 옛날보다 나아졌다라는 거. 그 문제는 여기서 생긴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 인적성에서 떨어졌어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 거고요. 여기 스펙추얼이나 열린청이라는 말을 도입한 기업은요. 대부분 이런 것들을 표방하면서 뭐를 같이 하냐면 인적성을 안 보던 데도 인적성을 다 봐요. 그 다음에 원래 보던 데는 인적성 정비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쉽게 보던 뭐야 IQ 문제 같은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굉장히 쉽게 나오던 문제들을 어렵게 이렇게 정비를 한다든가 해서 누구라도 여기서 내가 못했으니까 떨어졌어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어렵게 정비를 한다든가 해서 인적성에 힘을 많이 실어주는 편입니다. 요즘에는. 왜냐하면 여러분 1차 서류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약간 음모론에 휩싸여. 난 되게 열심히 썼거든요. 그다음에 스펙추얼이라더니 난 떨어졌단 말이죠. 에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학교로 다 보는구나. 학교로 다 걸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자소서를 못 썼다는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밤새 썼거든. 되게 열심히 썼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학교 다 보는 거 아니야? 영어 사실 있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면접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 뒤에 있는 애는 되게 버벅된 것 같은데 얘가 됐대요. 그러니까 약간 또 의심을 해. 뒤에가 약간 사장 아들처럼 생겼거든요. 그 옆에는 국회의원 딸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이거 내정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말하자면 이거야.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죠. 한국은 저시율의 사회다 보니까 그러면서 내정자 있네, 뭐 다 있네. 그러니까 내가 잘 못했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하게 돼요, 보통은.
되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이 못한 거거든요. 그 반 이상은. 그죠? 네. 근데 기업도 부담이 되는 거죠. 여기서 자꾸 떨어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제일 아무 말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소금물 문제 못 풀었거든. 객관식 문제를 다 못 풀고 5문제씩 남기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못 풀었으니까 이거는 떨어져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객관식이잖아요. 여기서 떨어지는 게 제일 아무 말 안 하니까 대부분 여기서 떨어뜨려요. 그래서 예전에 삼성이 지금 그 서류가 다시 부활됐지만 서류도 뭐 부활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왜냐면 그 서류가 너무 간단하잖아. 그 자소서가 너무 간단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냥 의례적인 절차인지. 어쨌든 그런데 10만 명의 시험 보면 10만 명의 사트를 보게 한 다음에 그중에 7천 명을 골라요. 그럼 여기서 9만 3천 명을 여기서 떨어뜨렸어요.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여러분이 인적성에서 되게 많이 떨어지는구나. 그런 것 때문에 공부들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은 먹는데 실제로 별로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두려워. 그 다음에 항상 마음에 짐이 돼. 아, 이거 1차 서류 해봤자 인적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인적성 공부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 실제로 공부는 잘 안 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이걸 된 다음에 이것도 안 되는데 이걸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된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면은 이거 서류 발표한 다음에 1차 대상자다라고 한 다음에 일주일, 많아야 2주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게 되고요. 적어도 10대 1, 20대 1의 경쟁률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1차 별로 안 되잖아요. 근데 서류가 됐단 말이죠. 그럼 일주일 사이에 내가 정말 여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 공부 뭐 다 때려치고 일주일 동안 나는 이것만 보겠다. 거기 1차 대상자는 아마 거의 다 그럴걸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내가 과연 내가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한다고 해서 이게 딱 차별화 포인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일찍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공채 상황에 이미 들어오신 분들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한번 되기 시작하면 다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내가 자소서를 쓸 때 그런 거를 넣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 의식을 가지고 쓰느냐 안 되느냐라서 이게 있으면 되기 시작하면 다 돼요. 그 다음에 이건데 이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지금은 방법은요. 사실은 인적성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부분이 있고 스킬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원론적인 부분들을 같이 좀 공부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럼 지금 뭐 일주일 남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밤새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좀 원론적인 어떤 기본적인 스킬들을 익히신 다음에 들어가셔야지 그냥 뭐 한 문제 한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알면 뭐예요. 어떤 유형들을 아는 건데 그 유형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이런 거 한 적으면 16시간, 많으면 30시간 이 정도 투자하시면요 되는데 하루에만 8시간 공부하시면 4, 5일 맞나? 네. 그러면 한 3, 4일 정도로 해가지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바로 합격이 된다라고 한다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스킬적인 부분들 이걸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인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런 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그 기업의 문제들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풀어보는 연습들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돼 있다 그러면 이것만 아무리 해봤자는 그냥 내가 이런 문제를 아느냐 모르니까 유형을 아느냐 모르느냐지 실제로 이거 풀어서 점수가 더 높아지느냐는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갖추신 다음에 이걸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지만 한 1, 2주일 남았지만 뭐 다른 사람들은 뭐 2달, 3달, 4달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많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들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모의 문제 같은 경우는 꼭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내가 대상자가 된 그런 형태들 있죠? 그런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좀 어떤 단계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면 여기서부터 하시면 되겠고 그렇죠? 요것만 가지고 하셔서는 아마 한계에 많이 부딪힐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킬적인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좀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적성은요, 여러분 지금 시간과 비용 중에는 시간이 좀 더 아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면접인데 자소서 썼잖아요. 면접의 반은 끝난 거예요. 이 자소서의 얘기를 반 정도, 그러니까 인성 면접이나 그런 거에서 그걸 물어봐요. 최근에 또 직무 중심이라는 거는 이 친구가 자소서에서 난 이런 직무를 하고 싶어라고 많이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
이런 식의 직무 중심이 되겠고요. 인성적인 부분도 여기서 이 친구가 난 이런 사람이다라고 어필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 자소서를 쓰면 반 정도는 끝난 거예요. 어차피 저 캐릭터를 가지고서 내가 여기서 가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러니까 난 이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회사 맞으니까 나를 뽑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자소서를 저렇게 썼으면 이거 반은 끝났다. 그럼 나머지 반은 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PT 면접이라든가 토론 면접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그 협의적인 능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PT 면접처럼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자, 이걸 체크하게 되는데,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확 올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잘 보여주면 되는데, 실제로 이런 건 같이 자기가 좀 이렇게 해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여러분이 이런데 안에 들어와 있다. 지금 그런 시간이다라고 한다면 면접을 따로 하긴 힘들죠. 그러니까 2차가 어느 정도 인적성이 끝난 다음에 면접은 그래도 좀 시간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면접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이런 부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자소서에서 강조한 나라는 것들을 어떻게 잘 보여줄 것인가 해서 스터디나 얘기들을 통해서 난 이런 사람이다를 자기수 정리를 좀 많이 하고 그걸 표현하는 연습들을 하시고요. 그럼 실제로 내가 그 3차 면접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PT라든가 토론, 특히 이제 PT 같은 경우들은 프로세스가 있단 말이죠. PT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처음에 문제점, 원인 분석, 그 원인 분석도 이런 과정에서 원인 분석,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 제시, 원인을 분석했으니까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대안 제시니까 대안 제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프로세스를 익힌 다음에 내가 그 여러 가지 문제들에 그걸 넣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죠. 한 이슈를 전부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 그게 다 외워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슈가 안 나오면 완전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T의 프로세스를 익혀서 어떤 이슈가 들어와도 그 안에서 딱 얘기할 수 있게. 자, 그렇게 해놓으시면 이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좀 빠른 시간 안에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직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또 많이 하시는데요. 내가 어떤 직무를 지원했으면 이 직무에 대해서 자기가 전공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관심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이런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없이 그냥 있으면요. 정말 죽어라 이거를 파셔야 돼요. 네, 계속 보고. 근데 그 시간이 이걸 언제 다 해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일주일 마음 잡고 하면 그래도 열심히 하시면 보이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면접을 준비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그 어떤 공채의 과정들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 공부하실 때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시간상 지금 이제 이 동영상을 여러분이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내가 있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잘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 다 끝난 다음에 공채가 지난 다음에 혹시 보시게 되면 2016년을 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성향들을 잘 생각하셔서 내가 길게 좀 공부할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 뒤에 공부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류, 자소서, 인적성, 면접 이런 순서니까 이런 순서로 정복하려고 그래요. 일단 자소서를 완벽하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인적성 공부를 한 다음에 면접까지 해야지를 순서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건 말하자면 이거예요. 수능을 국어부터 보고 그 다음에 수학, 영어, 외국어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내가 국어를 6개월 동안 해서 완전히 잡은 다음에 다 하잖아. 그 다음에 수학을 또 6개월 동안 해야지. 그리고 영어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렇죠? 같은 날 보는데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은 이 직렬적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병렬적으로 쭉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2시간 하다가 또 수학 바꾸고 또 3시간 하다가 영어 바꾸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자소서 기간이 있어요. 2주, 3주 되는데 그때는 모든 기업들이 전부 다 그때 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마감해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 내야 돼요.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그리고서 정신을 딱 차려보면 이제 재수가 좋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그 주말마다 적성 보러 오라고 그래요. 적성도 한 3주, 4주에 걸쳐서 매주마다 적성을 보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또 발표가 나요. 3차 면접 대상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한 달인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한 기업을 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서 여러 기업을 다 하는 거라 이게 거의 병렬적인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동시에 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년 2016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그 사이, 그러니까 공채가 본격적으로 다가오기 전 사이에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해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 국영수가
시간상 그렇지만 그 전에 미리 다 해놓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또 이제 밀리다 보면 자신의 경쟁력을 상실하기 십상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 일단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저런 경향.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 자소서 미리 써놓는 거 또는 샘플 자소서 이런 거는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게 자꾸 이제 당신은 뭡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뭐 자소서 잘한 사람 샘플 이런 거 그대로 베껴 쓰거나 아니면 그런 거 자꾸 보면요. 나는 그거를 안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뇌리에 남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돼요, 자꾸. 그러니까 잘한 사람 샘플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그런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하지만 내 거, 나의 진정성, 좋은 말은 진정성이 드러나는 그런 것들 자소서를 좀 쓰시는 연습들을 하시고요. 인적성은 이거는 한두 달 정도 잡고서 어떤 기본반 같은 거 있죠. 시한적성이 제일 좋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기본반 같은 것들을 좀 연습을 하셔가지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언어 수리출이라는 기본적인 것들은 내가 미리 갖춰놓고 그 다음에 각 기업마다 조금씩 다른 유형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딱 이렇게 한 주, 두 주 남겼을 때 그런 것들을 파게 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공채가 들어가기 전에 언어 수리출이라는 걸 갖춰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면접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논리적인 말하기 방식, PT의 프로세스 자체를 익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슈를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세스를 익힌 다음에 그 이슈를 넣어가지고 하는 연습들을 해본다.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요. 뭐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채에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공채를 하실 분들 모두 다 이런 어떤 프로세스 잘 기억하셔가지고요. 열심히 하시면 어쨌든 시험이잖아요. 시험은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결과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안 되잖아요. 남들보다 좀 덜 열심히 한 거예요. 이게 몇 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다 보니까 남들이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 어려운 취업난을 이길 것은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거. 사실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을 준비하는 거. 엉뚱하게 열심히 해봤자 뭐 소용없으니까 제가 어떤 그런 방법, 기준이나 알려드렸으니까 이걸 가지고 좀 열심히 준비하시면요.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